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물류, 그중에서도 특히 해운업계의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즘 이 분야 정말 뜨겁습니다. 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해운업계가 이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바로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환경, 인바이어먼트 규제 강화 속도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코앞이죠. 네, 바로 2025년부터 구체적인 규제들이 딱 시행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규제들의 핵심 내용부터 기업들의 실제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그 전망까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럽에서 시작된 Fuel EU Maritime 규제.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EU랑 유럽경제지역 EEA 항구에 드나드는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정말 발빠른 움직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핵심은 그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대폭 감축하는 겁니다. 시작은 2025년에 2020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 감축이에요. 비교적 완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2%면 아직은. 그쵸. 근데 5년 뒤인 2030년에는 마이너스 6%, 2035년에는 마이너스 14.5%로 점점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마이너스 31%, 2055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62%까지 요구하고요.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무려 마이너스 80% 감축입니다. 한 요구네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그 평가 방식이라고 하셨죠. Well to Wake, 줄여서 WTW 방식으로 평가한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아, 네. 이 WTW 방식이 규제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Well, 그러니까 유정에서부터 wake, 선박의 항저까지. 다시 말해서 연료가 생산되어서 선박에서 최종 사용되기까지의 전 과정, 즉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단순히 선박 운항 중에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쓴다고 해도 그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았다. 예를 들면 그레이 암모니아다 그러면 WTW 반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네,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연료인지를 생산 단계부터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단순히 엔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책임을 묻는다. 이거 해운업계는 물론이고 에너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말고 또 다른 의무사항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요. 첫째는 2030년부터 특정 선종, 그러니까 컨테이너선하고 여객선은 유럽 및 유럽 경제지역 항만에 정박할 때 의무적으로 육상 전력 공급, OPS라고 하죠. 온쇼어 파워 서플라이, 이걸 사용해야 합니다. 항구에 서 있을 때도요? 네. 항구에서 무서이면 종안에도 선박 내 전력 유지를 위해 자체 발전기를 계속 돌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2034년부터는 그 재생 가능한 비생물학적 연료, 예를 들어 그린 수소나 그린 암모니아 같은 RFNBOS,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의 사용 목표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규제들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이 상당합니다. VLSFO, 그러니까 초저유 확류 환산 톤당 2,400유로가 부과되는데요. 이게 누적되면 기업 부담이 정말 엄청나겠죠? 와, 규제 내용도 강력하고 벌금 규모를 보니 이걸 안 지키고는 유럽 항로 운항하기 어렵겠는데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유럽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요. 전 세계 해운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유럽의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에 더해서 전 세계 175개 회원국을 둔 국제해사기구 IMO 역시 훨씬 더 강력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바로 작년이죠. 2025년 4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80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인데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부문에서 넷제로, 즉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제 규정의 기반이 될 겁니다. 2050년 넷제로. 이건 퓨얼 이유 메리타임의 80% 감축 목표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럼 중간 목표도 있나요? 퓨얼 이유 메리타임보다 이게 더 강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 점검 목표도 제시됐는데 2030년까지는 2008년 대비 최소 20%, 30%까지 노력하고 그리고 2040년까지는 최소 70%, 80%까지 노력 이렇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 자체는요. 2035년까지 30%, 2040년까지 65% 감축해야 해서 퓨얼 이후의 메리타임보다 시기적 감축 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아, 더 빡빡하군요. 네. 게다가 초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종의 글로벌 탄소세나 부담금 제도 같은 걸 도입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합의 중이지만 이게 전 세계 모든 선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와, 퓨얼 EU보다 목표도 강하고 적용 범위도 전 세계 모든 선박이라니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규제 압박 속에서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자료에 흥미로운 사례가 있던데요. 세계적인 해운사인 머스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머리스크는 정말 변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불과 몇 달 전 2025년 3월에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세계 최초의 대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아드리안 머스크호의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아, 그 배군요. 네, 이 배는 메탄올하고 기존 선박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에 장착해서 아직은 좀 부족한 메탄올 공급 인프라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죠.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글로벌 식품 대기업인 네슬레와의 파트너십입니다. 네슬레요. 네, 네슬레는 머스크를 통해서 운송하는 자사의 모든 해상 화물을 이코 딜리버리 오션이라는 이름의 저탄소 운송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를 무려 80%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80% 이상 감축이라니? 이건 FU 메리타임의 2050년 최종 목표치에 벌써 근접한 수준인데요. 머스크는 이미 2025년 기준으로 20척이 넘는 메탄올 연료 선박을 발주했거나 인도받아 운영 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머스크 CEO는 이중연료 선박은 해운업의 에너지 전환 기술이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니라 이미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IMO 회원국들의 결정적인 정책적 지원이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기술은 준비됐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달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규제 당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죠. 이런 개별 기업의 과감한 투자 외에도 업계 전체가 힘을 모으는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Getting to Zero Coalition인데요. 아, 그 연합체요? 네, 글로벌 마리타임 포럼이 주도하는 이 연합체에는 해운, 에너지, 금융, 항만 등등 해운 가치사슬내 200개가 넘는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부와 비정부 기구, NGO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운에서 사용하는 연간 에너지 총량의 최소 5%를 제로 배출 연료, 예를 들어 그린 메탄올이나 그린 암모니아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5%? 네, 5%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 세계 해운 연료 소비량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겠네요. 200개가 넘는 기업과 정부, NGO가 함께 움직인다니 대단하네요. 이런 연합체의 활동이 결국 대체 연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기업과 연합체의 노력과 함께 각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유럽은 퓨얼 EU 메리타임 외에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나요? 유럽연합은 퓨엘 EU 메리타임과 더불어서 이미 2024년부터 해운업을 EU 배출권 거래제 EU ETS에 포함시켰습니다. 아, ETS요? 네, 쉽게 말해서 EU 영내를 운항하거나 EU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들은 자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탄소 비용을 이제 직접 지불하게 된 거죠.
적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4년에는 보고된 배출량의 40%에 해당하는 배출권만 제출하면 되지만 2025년에는 70%, 그리고 2026년부터는 100% 전면 적용됩니다. 아, 그러니까 fuel EU 규제로 연료 자체의 탄소 집약도를 낮춰야 하는 압박과 동시에 ETS를 통해 실제 배출량에 대한 금전적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말 그대로 이중 규제인 셈이군요. 그렇죠. 유럽의 탈탄소 의지가 정말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브렉시트로 EU를 나온 영국은 어떤가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영국은 EU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운 탈탄소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UKSHOI라는 이름의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운 부문 탈탄소화 기술 개발 그리고 실증 사업에 총 2억 6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6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와, 상당하네요. 네, 구체적으로는 북해 연안 국가들과 협력하는 그린 노스시 쉬핑 코리도, 녹색 북해 해운 회랑 같은 국제 프로젝트에 900만 파운드를 배정했고요. 또 클린 메리타임 데몬스트레이션 컴피티션이라는 기술 경진 대회를 통해 이미 138개의 다양한 친환경 해운 기술 프로젝트에 1억 2,800만 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연간 85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죠.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군요. 다른 주요 해양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 노르웨이,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름도 보이던데요. 이들은 유럽이나 영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나요? 각자 처한 상황이나 강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하고 아이슬란드는 유럽경제지역 EEA 회원국이라 원칙적으로는 Fuel EU Maritime을 따라야 하는데요. 국내법 전환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당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아, 잠시 유예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럽 규제를 피하려는 선박들이 이들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들 역시 자체적으로 전기 추진 선박이나 수소 연료 선박 보급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전환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환적항이자 선박 연료 공급, 벙커링 허브인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초의 친환경 해운 허브를 목표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대체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인프라 구축에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역시 인프라에 집중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해운 부문 배출량 정점을 찍고 감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자국 조선소들의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력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요. 일본은 특히 그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에 주목해서 암모니아의 해상 운송부터 연료 공급망 구축,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상업용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을 실제 운항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이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친환경 해운 시대를 준비하는 경쟁이 치열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규제와 정책들이 쏟아지는데 이걸 따라가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 Fuel EU Maritime만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규제 당국도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명확한 연간 준수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Fuel EU Maritime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요 마일스톤이 있어요. 우선 매년 1월 1일 이후 2개월 내,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해당 연도에 적용할 Fuel EU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된 검증기관을 통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선박별로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서거든요. 아, 계획서부터 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는 전년도 실제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Fuel EU 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해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하고요. 이 검증받은 보고서는 다시 그해 3월 31일까지 유럽연합 EU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까지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선박 또는 회사는 Fuel EU 준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인증서가 있어야 유럽 항구에 기항할 수 있으니까 이 일정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매년 돌아오는 세금 신고나 회계 감사처럼 새로운 행정 절차가 딱 생긴 셈이군요. 그런데 이런 빡빡한 규제를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 풀링, 뱅킹, 보로잉 뭐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제도들인가요? 맞습니다. 규제 당국도 개별 선박이나 특정 연도의 실적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몇 가지 유연성 메커니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째, 풀링은 말 그대로 여러 척의 선박 또는 여러 회사가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배출 실적을 합산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아, 묶어서요. 네, 예를 들어 A 선박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B 선박은 미달했다면 두 선박을 하나의 풀로 묶어서 평균 실적이 목표를 충족하면 두 선박 모두 규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고효율 선박의 초과 감촉분을 저효율 선박의 부족분을 메꾸는 데 활용할 수 있죠. 회사 간에도 풀링이 가능하고요. 네. 둘째, 뱅킹은 특정 연도의 규제 목표치보다 더 많이 감축했을 경우, 즉 초과 달성분이 생겼을 때 그 잉여 감축분을 마치 은행에 저축하듯이 다음 해로 2월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아낀 것을 내년에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아하, 뱅킹. 네, 셋째, 차입, 버로잉은 뱅킹과 반대로 당해 연도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다음 해에 감축해야 할 의무량의 일부 최대 2% 한도 내에서 미리 빌려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데 다만 연속해서 2년 동안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 선박이나 특정 연도의 실적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전체 선대 운영이나 단연간의 실적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약간 순통을 틔워주는 그런 장치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연성 장치들이 혹시 근본적인 연료 전환이나 기술 투자를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그린워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우려와 비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풀링 같은 경우 고효율 선박을 많이 가진 회사가 저효율 선박을 가진 회사의 부족분을 상쇄해주면서 이익을 얻고 정작 저효율 선박은 개선 노력을 덜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죠. 네. 뱅킹이나 차입 역시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고요. 규제 당국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유연성 메커니즘의 활용 조건을 더 강화하거나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네, 결국 장기장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웰토웨이크 기준으로 현저히 낮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투자가 핵심입니다. 앞서 메르스크 사례를 봤지만 다른 글로벌 선사들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CMA-CGM은 2030년까지 메탄올 연료 선박을 77척까지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요. 세계 1위 선사인 MSC는 메탄올보다는 LNG, 즉 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을 대규모로 발주하며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MSC는 LNG군요. 네, 그리고 독일의 하파그로이드는 2045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선언하며 역시 대체 연료 선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어떤 연료에 베팅할지는 회사별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기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선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은 모두 동일합니다. 네, 결국은 대체 연료로 가야 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전환에는 당연히 어려움도 따르겠죠. 해운업계가 현재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 같은 유망한 대체 연료들을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프라 문제. 네. 연료 생산부터 저장, 운송, 그리고 선박에 주입하는 벙커링 시설까지 새로 다 구축해야 하는데 이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죠.
둘째, 이런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거나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데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직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 선박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비용 문제도 크군요. 그렇죠. 셋째, 어떤 대체 연료가 미래의 최종 승자력일지, 또 관련 기술 표준은 어떻게 정립될지 같은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섣불리 특정 기술에 올인했다가 나중에 기술 표준에서 밀려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봤듯이 국가별, 지역별로 규제의 강도나 도입 시기, 지원 정책 등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해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파편화된 규제 환경에 맞춰서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 복잡성과 부담이 따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연료 공급망 문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기술 선택의 불확실성, 그리고 제각각인 규제까지.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도전 속에 분명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제로 탄소, 즉 탄소 중립 해운 관련 시장 규모가 무려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와, 17조 원이요? 네, 엄청나죠. 이처럼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격변기에는 규제 변화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친환경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오히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린 프리미엄. 네, 환경을 중시하는 화주들은 다소 높은 운임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 운송 서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모든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 측면에서도 이런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인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서 자금 조달이나 기업 가치 제고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아,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장 선점, 그린 프리미엄 확보, 투자 유치 용이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Fuel EU 메리타임 규제를 시작으로 IMO의 2050년 넷제로라는 거대한 목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메르스크 같은 선도 기업들과 각국 정부의 발빠른 정책 드라이브까지. 핵심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여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규제는 앞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강해질 것이고요. 이를 따르지 못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 즉 벌금이나 운항 제한, 시장에서의 평판 하락 같은 페널티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을 깨고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면 정말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는 이미 진짜 현실입니다. 유럽의 Fuel EU 메리타임, 이거 2025년부터 시작됐고 EU ETS도 2024년에 포함됐죠. 이미 시행 중이고 전 세계적인 IMO 넷제로 목표, 이것도 2028년 규정 시행 예정이니까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수예요. 표준입니다. 연료 생산부터 선박에서의 소비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따지는 이 WWT 평가 방식이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선박 자체의 효율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셋째, 기업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메르스크처럼 메탄올 등 대체 연료 선박 도입에 과감히 투자하고 네슬레 같은 화주와 협력하는 등 선도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Getting to Zero Coalition 같은 산업계 연합 활동도 중요해졌고요. 넷째,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EU, 영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막대한 재정 투입과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으로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규제 준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풀링, 뱅킹, 차입 같은 유연성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체 연료 기술 확보와 친환경 선대 구축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규제 강화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운업계는 물론 관련된 모든 산업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훨씬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속도의 문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해운업계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